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23살 꽃다운 나이에 결혼을 해서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남편과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다정다감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지만 문제는 그 집안이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알게 된 사실은 제가 남편의 어린 형제들, 그러니까 2명의 중고등학생 동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거였어요. 여보, 동생들 도시락은 당신이 좀 챙겨주면 좋겠어. 엄마도 몸이 안 좋으시고 나는 택시 운전 나가야 하니까 도와줘. 처음엔 남편의 부탁이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 점점 제 일이 되어버렸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동생들 도시락을 싸고 아침을 준비하는 게 저희 일상이 되었습니다. 두 동생이 매일 아침 싸우는 바람에 식탁이 전쟁터가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었죠. 형수님, 반찬이 왜 맨날 김치밖에 없어요? 맞아요. 친구들이 우리 도시락 보고 웃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평하는 동생들을 달래느라 진땀을 빼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도 늘 저를 위로해주고 미안해했어요. 미안해. 동생들 독립할 때까지만 도와줘. 내가 더 열심히 살게. 남편은 택시 운전을 하며 번 돈을 전부 집안에 써야 했습니다. 생활비, 동생들 학비, 시어머니 약값까지 모두요. 저희 부부만의 저축이란 건 꿈도 못 꿨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은 사건이 터졌어요. 중학생 막내가 학교에서 싸움을 하고 돌아온 겁니다. 알고 보니 그날 싸운 이유가 도시락 반찬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형수님이 싸준 도시락을 반 애들이 놀려서 그랬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남편과 한바탕 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나도 사람인데 너무 힘들어. 나도 알아. 당신이 힘든 거. 조금만 참아줘. 우리 같이 이겨내자. 그렇게 남편과 다짐하며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하지만 제 인내심도 한계가 있었어요. 어느 날은 도시락을 싸다가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런 저를 본 남편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오늘은 내가 도시락 싸볼게. 당신은 좀 쉬어. 그날 남편이 만든 도시락을 본 동생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형, 우리 형수님이 싸주는 게 훨씬 나아요. 형이 만든 건 먹을 수가 없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웃으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은 참 씁쓸했습니다. 내가 이 가족을 위해 이렇게 고생하는데 정작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싶었거든요. 큰 동생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저도 겨우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 사이에도 잊을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남편의 막내 동생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큰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몰래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그날 병원에서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눈물로 호소하셨어요. 며느라, 네가 그동안 우리 집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다. 막내 좀 살려줘. 돈이 많이 들더라도 네가 좀 해결해줬으면 안다. 그 말을 듣고 저와 남편은 밤낮으로 일하며 병원비를 마련했어요. 남편은 택시 운행 시간을 더 늘려 돈을 벌었습니다. 그 결과 막내 동생은 회복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지만 제 마음은 더욱 지쳐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형제들의 독립을 위해 정말 많은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막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직이 되지 않아 집에서 용돈을 타가던 시절. 저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식당에서 일하며 돈을 벌어야 했어요. 남편 역시 밤낮으로 택시를 몰며 겨우 생활비를 충당했죠. 그러다 보니 우리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한 집에 살아도 각자 바쁘게 움직이는 하루하루가 계속됐습니다. 여보, 오늘 밤도 늦을 것 같아. 당신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좀 쉬어. 남편의 이런 말조차 가끔은 원망스러웠습니다. 나도 쉬고 싶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 후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여보, 이건 내가 오랫동안 모은 돈이야.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이렇게 버틸 수 없었을 거야. 이건 당신 몫이야.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금반지가 들어있었어요. 남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동생이 첫 월급날 작은 봉투를 제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건 제가 처음 번 돈이에요. 그동안 저희 뒷바라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봉투 안에는 몇십만 원이 들어있었지만 그 돈이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그 돈은 제게 형제들의 독립이 머지않았다는 희망을 줬습니다. 막내도 차츰 자리를 잡아가며 집안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자 남편과 저는 드디어 우리만의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작은 집을 마련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집값은 너무 비쌌고 우리의 통장은 여전히 빈약했어요. 결국 우리는 주말마다 각자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주유소에서 일했고 저는 새벽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도왔어요. 여보, 오늘은 얼마 벌었어? 난 8만 원. 당신은? 난 7만 원.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그렇게 몇 년을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집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계약서를 쓰는 날 남편과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 이 집은 당신의 희생 덕분이야. 당신 덕분이야. 우리가 함께 한 거잖아. 그렇게 어렵게 마련한 작은 집은 비록 낡고 오래된 집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이제는 형제들도 자립하고 우리 부부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고된 나날들은 지금도 가끔 꿈처럼 떠오르곤 합니다. 어렵게 마련한 집에서 우리는 두 아이를 낳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소중한 딸과 아들이 태어나면서 가족은 점점 더 커졌지만 그만큼 부담도 커졌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결국 저희 집에서 모시게 되었어요. 여보, 어머니를 모시게 돼서 미안해. 내가 더 열심히 살게. 남편은 늘 저를 믿고 응원해줬지만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약을 챙기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일은 저희 몫이었죠. 그 와중에 남편은 형편이 조금 나아지자 가족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까지 모두 초대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가족 모임이 열릴 때마다 모든 음식을 준비하는 건 전적으로 저희 일이 된다는 점이었어요.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고 치우느라 지쳐가는 제 모습을 본 남편이 결국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다음 모임엔 나도 같이 준비할게. 남편의 말에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죠. 괜찮아요. 형제들 가면 설거지나 도와줘요. 남편에게 가족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제사만 1년에 12번 있었고 중간에 가족 모임도 많았습니다. 엄마, 또 가족 모임이에요? 이번엔 무슨 날인데요? 오랜만에 삼촌들 모처럼 다 모였으니까 다 같이 밥 한 끼 하자고 하셨어. 딸은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아빠의 가족 모임에 대해 점점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진 않았어요. 남편은 왜 그렇게 가족 모임에 집착하는 걸까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쯤은 꼭 형제들을 모두 불러서 모이고 싶어 했어요. 문제는 그 모든 준비가 저와 딸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모임 날짜를 정하고 나면 저는 바로 장볼 리스트를 작성해야 했어요. 딸과 함께 시장에 나가 필요한 재료를 사오고 집에 돌아와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했죠. 엄마, 이 많은 음식을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왜 삼촌들 가족은 아무것도 안 도와줘요? 그냥 아빠가 좋아서 그런 거야. 형제들 오랜만에 만나는 날인데 도와달라고 하면 오히려 불편해할 거야. 딸은 입을 삐죽거리며 대꾸했죠. 그럼 우리만 힘든 거잖아요. 왜 아빠는 자기 가족만 신경 쓰고 엄마랑 저한테 이렇게 다 떠넘겨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대답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딸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지만 정작 그 뒤처리는 저와 딸의 일이었으니까요. 가족 모임 당일 남편은 기쁜 얼굴로 형제들을 맞이했습니다. 집안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거실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하지만 주방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식탁에 음식을 놓느라 분주했고 딸은 한숨을 내쉬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빠는 모임을 하자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빠도 준비한 게 있어. 너희 삼촌들이랑 얘기하고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아빠 역할이잖아. 딸은 고개를 젓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다음엔 아빠가 직접 장도 보고 음식도 해보라 그래요. 모임이 끝나고 나면 더 큰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형제들이 싸갈 음식을 포장해주는 일이었죠. 제가 준비한 음식을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형제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형수님, 늘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감사 인사에도 딸은 기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딸은 거실에 앉아있는 남편에게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아빠, 왜 이렇게 가족 모임에 집착해요?
엄마랑 저는 너무 힘들어요. 남편은 딸의 말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진지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네가 아직 어려서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엔 알게 될 거야. 삼촌들이랑 이렇게 모이지 않으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 딸은 여전히 불만 가득한 얼굴로 대꾸했습니다. 근데 그걸 왜 엄마랑 제가 다 해야 돼요? 아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아빠가 준비하면 되잖아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딸의 편을 들어주고 싶으면서도 남편의 마음을 알기에 뭐라 말하기 어려웠죠.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지내면 행복한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아. 아침에 밥 드렸는데도 또 밥 달라고 하시더라고. 나이 드시니까 그런 거겠지.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의 얼굴을 못 알아보기 시작했고, 심지어 집을 나가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셨습니다. 남편과 형제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죠.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다 같이 나눠서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형님 내외분만 힘드실 것 같아요. 아니야. 우리 어머니 내가 책임지고 모실 거야. 요양원은 생각도 하지 마.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기에 쉽게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남편과 둘만 남았을 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가 끝까지 모실 수 있을까? 어머니 모시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 당신도 힘든 거 알아. 하지만 가족이잖아. 어머니를 우리 손으로 돌보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 남편의 말을 들으며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주 밤에 깨어 돌아다니셨고, 그럴 때마다 저는 잠에서 깨서 뒤를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화장실을 찾지 못해 집안 곳곳에 실례를 하신 적도 있었죠. 딸도 그 상황을 보고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할머니 요양원에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엄마 너무 힘들어 보여요. 엄마도 힘들어. 하지만 아빠가 얼마나 할머니를 사랑하는지 너도 알잖아.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을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이제 어머니가 나까지 못 알아보시네.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더 잘 돌봐드리면 돼. 그날 이후 남편은 더 적극적으로 시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병원에도 더 자주 모시고 가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과 옷을 챙기는 일에도 신경을 썼죠. 하지만 저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물을 끓이시다가 냄비를 태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로 집에 연기가 가득 찼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죠. 여보, 이제 정말 우리도 한계를 넘어선 것 같아. 어머니를 돌보는데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 그래도 우리 집에서 모시면서 방법을 찾자. 당신도 힘든 거 아는데 나중에 후회하고 싶진 않아. 그렇게 우리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늘 하던 대로 집안 청소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쉬고 있는데 오랜만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죠. 야, 나 오늘 지방으로 이사가. 떠나기 전에 너 꼭 한번 보고 가려고. 점심 먹자. 미안한데 내가 요즘 나가기가 힘들어. 시어머니 돌봐야 하거든. 잠깐이면 돼. 이사 가면 한동안 못 볼 텐데. 친구의 부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고민 끝에 시어머니의 방을 들여다봤어요. 시어머니는 깊이 주무시고 계셨죠. 저는 마음속으로 밥만 빨리 먹고 오자고 결심하고 나갔습니다. 친구를 만나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 동안 저는 잠시 모든 걱정을 잊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악몽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저는 다급하게 집안을 뒤지고 시어머니를 부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도 찾을 수 없어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어머니가 집에 안 계셔. 언제 나가셨어? 당신 많이 놀랐겠다. 내가 바로 갈게. 저는 남편이 저를 타박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를 달래며 위로해주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잠깐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괜찮아.
우리 빨리 어머니부터 찾자. 남편과 저는 가족들을 불러 집 근처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골목길 하나하나를 돌며 시어머니를 찾기 위해 온 동네를 헤맸죠. 딸과 아들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함께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경찰에 신고는 했어? 아니, 아직 내가 전화할게. 저는 손을 떨며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친절한 경찰관은 저희에게 걱정 말라고 안심시키며 시어머니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물어보았죠. 경찰이 수색을 시작하자마자 주변 CCTV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마. 당신도 사람인데 잠깐 쉴 수도 있는 거잖아. 하지만 내가 방심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남편의 따뜻한 말에 저는 또 한 번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지난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시어머니를 찾으셨나요? 시어머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남편도 제 표정을 보고는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눈치챘죠. 뭐라고?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다고?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났대. 온 가족은 충격과 불안에 휩싸인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집을 찾으려다 도로로 뛰어드는 바람에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현재 중환자실에 계시지만 상태가 많이 위중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은 얼어붙었고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당신 탓이 아니야. 하지만 저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제 욕심에 잠깐 자리를 비운 결과가 이렇게 큰 불행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끝내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기대어 겨우 버틸 수 있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 우세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하면 할머니도 슬퍼하실 거예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지만 저는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야. 당신 덕분에 어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계실 수 있었어. 그날 이후 저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었고 병원에 다니며 약을 복용해야 했죠. 남편은 그런 저를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며 옆에서 지켜주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바람이라도 쐬러 갈까? 공원에 가서 잠깐 걷기만 해도 기분이 나아질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집에서라도 함께 책 읽자. 당신이 좋아하는 시집 가져왔어. 남편은 그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를 챙기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아이들도 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엄마, 이거 봐. 내가 오늘 학교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엄마 생각하면서 그렸어. 엄마, 우리가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우리 다 같이 행복해지자. 가족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결국 저는 우울증을 이겨내고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한 날 저희 가족은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아들은 여자친구가 우리 집의 많은 제사와 가족 모임을 걱정하고 있다고 솔직히 말했죠. 엄마, 결혼 전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자친구가 우리 집 제사와 가족 모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 뭐가 그렇게 걱정된다는 거니? 요즘 사람들은 제사 있는 집에 시집 가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을 느끼고 며느리를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알았다. 그럼 제사는 1년에 3번으로 줄이고 가족 모임도 외식으로 바꾸자.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해서 아들의 결혼은 성사되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일하는 며느리를 배려해 제사 음식 준비를 제가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딸과의 갈등을 불러올 줄은 몰랐습니다. 제사날 딸이 저를 돕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왜 나만 제사를 돕고 며느리는 아무것도 안 해? 그 애는 직장 다니느라 피곤할 텐데. 우리가 준비하면 되지 않니? 그럼 나는 안 피곤해? 나도 직장 다니는데 왜 며느리만 배려해? 딸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미안하다, 딸. 너도 힘든데 내가 너무 며느리만 생각했구나. 그렇지만 엄마는 며느리가 우리 가족에 잘 적응했으면 해서 그런 거야. 조금만 이해해 줄 수 있겠니? 하지만 딸은 쉽게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며느리를 배려하는 건 좋은데. 그게 왜 나한테만 부담으로 돌아와야 해? 엄마는 항상 나보고만 희생하라고 하잖아.
그 말에 저는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딸의 감정도 존중하면서 가족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사 후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우리 제사 준비에 대해 얘기 좀 하자. 앞으로는 아들과 며느리도 조금씩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사 준비를 나눠서 했으면 좋겠구나. 어머니 요즘 제사 지내는 집도 별로 없는데 제사를 없애는 건 어떠세요? 선 넘지 말아요. 제사를 없애는 일에 며느리가 나서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제사가 너에게 넘어갔을 때 네가 결정하면 될 일 같구나. 제사 문제는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딸도 불만이 조금 누그러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제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은 30년 넘게 택시를 몰며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그는 항상 다정했고 가족을 위해 헌신적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큰 사고가 찾아왔습니다.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아들과 딸이 저를 부축해주지 않았다면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남편은 의식이 없었고 의료진은 저희 가족을 불러 말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 의사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있으니까 너무 무너지지 마세요. 아빠도 우리를 보고 힘내실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무너져서 그런지 몸까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누워 있었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었어. 당신이 없었다면 난 혼자 이겨내지 못했을 거야. 말을 하는데 눈물이 자꾸 목소리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식이 없는 남편이 미소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제 착각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미소를 보며 저는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결국 저를 두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아프지 말고 편히 쉬어요. 당신을 잊지 않을게. 아들은 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엄마가 강하게 살아가는 걸 바랄 거예요. 딸도 저를 꼭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엄마, 혼자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 컸지만 아이들의 위로와 사랑 덕분에 조금씩 마음을 추스렀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며 그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슬픔을 남기지만 남겨진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로 그 빈자리를 조금씩 메워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던 이야기였네요. 특히 마지막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한 남편분의 모습과 그런 남편을 떠나보내며 전한 아내의 사랑의 메시지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별 후에도 서로를 지켜주는 가족의 모습이 참 아름답고요. 혹시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신 분들이 있다면 이 사연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